2024년 10월 전남 완도. 한 중학생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앵커의 단정한 목소리와 대조적으로 완도군 금이릅 대평 슈퍼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낡은 에어컨에서 새어나오는 소음보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컸죠. 금일중학교에 아니요. 그 착한 애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말이 되나. 돈 문제라도 있었나? 요즘 애들은. 화면은 곧 오열하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에 며칠째 씻지 못한 듯한 머리카락. 실종된 김주원의 어머니였죠. 제발. 우리 주원이가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는 쓰러질 듯 마이크를 붙잡았습니다. 화면 한켠에는 김주원의 교복 사진이 떠 있었어요. 단정하게 깎은 머리에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13살 소년의 얼굴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찌르듯 날카로웠습니다. 경찰은 가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친구들과의 마찰이나 가정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휴대폰 신호는 실종 당일 오후 4시를 마지막으로 끊겼으며 슈퍼마켓에서 30m쯤 떨어진 마을 어귀, 낡은 나일론 밧줄로 묶인 리어카를 끄는 노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윤갑수, 78살. 마을에서는 그를 닭장 노인이라 불렀죠. 그의 구분 등 위로 완도의 뜨거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갑수는 모자 아래로 드러난 깊게 패인 주름살과 함께 유독 또렷한 눈빛으로 슈퍼마켓 창문 너머 텔레비전을 응시했어요. 그 순간 실종된 소년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학교 앞 골목길을 걷다가 왼쪽으로 꺾어 사라지는 소년의 뒷모습. 그 이후로 김주원은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졌죠. 갑수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흙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마치 대지에게 물어보듯 그는 눈을 감았어요. 순간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갑수의 중얼거림은 마을의 소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가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을 때 슈퍼마켓에서 나온 젊은 남자가 그를 힐끗 쳐다보았죠. 저 미친 영감쟁이 또 흙이랑 얘기하네. 정신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냐? 그 말을 들은 갑수는 미동도 없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리어카에는 닭모이와 한 달치 쌀, 그리고 붉은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70년을 넘게 산 노인의 모든 삶이 그 작은 리어카에 담긴 듯 했습니다. 다음 날은 완도 장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은 북적였죠. 마른 생선 냄새, 해초 향, 닭똥 냄새, 썩은 과일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갑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달걀 몇 개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집모자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마치 완도에 깎아지른 바위 절벽처럼 험준했어요. 어이, 갑수씨. 요즘도 그 산골짜기에서 혼자 잘 지내시오? 닭모이를 파는 상인 김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갑수는 고개만 끄덕였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1년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바보 노인쯤으로 취급했습니다. 저 양반은 평생 닭이랑만 살아서 사람 말도 까먹은 게야. 아니, 원래 저렇게 별난 양반이었대. 뭐 대단한 일하다가 산골로 숨어들었다는 소문도 있더만. 수군거림 속에서도 갑수는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독 갑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을 건네는 대상이 있었죠. 바로 학생들이었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나? 그날도 교복 차림의 중학생이 지나가자 갑수는 모자를 벗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아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갑수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흙투성이 손에 쥔 달걀 하나를 내밀며 갑수가 말했죠. 길 조심해서 다니렴. 이상한 사람 따라가면 안 돼. 갑수의 집은 완도 외곽의 깊은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빨간 함석 지붕의 낡은 한옥집, 그 옆에는 나무로 만든 투박한 닭장이 자리 잡고 있었죠. 오늘도 그는 리어카를 끌고 비탈진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해가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또 이러고 계시네요. 갑수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들리는 목소리는 아니었죠.
25에 영영 사라진 아들, 윤주원의 목소리를 그는 가끔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29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닭들 밥은 줬습니까? 갑수는 리어카를 처마 밑에 세워두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3마리의 닭이 그를 반기며 달려왔죠. 갑수는 주머니에서 모이를 꺼내 뿌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정확했어요. 모이를 뿌리는 방향, 양 속도까지 모두 계산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마리 닭이 모이 앞에서도 먹지 않고 마당 한 구석만 빙빙 돌고 있었죠. 칠흑 같은 깃털의 그 닭은 갑수가 검둥이라고 부르는 암탉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배 안 고프나? 갑수가 다가가자 닭은 더욱 예민하게 울어댔습니다. 갑수는 천천히 닭이 맴도는 자리로 다가갔어요. 그곳은 마당 가장자리, 돌담 아래쪽이었죠. 갑수는 무릎을 꿇고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흙을 천천히 더듬었어요. 눈을 감고 마치 맹인이 점자를 읽듯 그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갑수의 표정이 굳어졌죠. 뭐가 잘못됐어? 그는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마당의 흙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갑수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이죠. 그는 흙의 습도와 압력, 미세한 벌레들의 움직임까지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깊이의 토양이 이렇게 촉촉할 리가 없는데. 갑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특이한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메스 같은 작은 칼, 돋보기, 핀셋, 그리고 비닐봉투들까지. 마치 과학자의 도구 상자 같았죠. 그날 밤 갑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 아래 그는 계속해서 메모를 적었어요. 노인의 손글씨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토양 압력 이상, 습도 65% 이상, 정상치보다 30% 높음, 미생물 활동 흔적 발견, 지표면 20cm 아래부터 이상 징후 시작. 다음 날 아침, 갑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을로 향했습니다. 리어카가 아닌 낡은 메모장 하나만 들고서 말이죠. 완도경찰서 앞에 도착한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것은 언제였던가요? 아들이 실종됐을 때 29년 전의 일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경찰이 물었습니다. 갑수는 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실종된 아이. 그 애에 대해 말하러 왔소.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흙투성이 옷에 닭털이 묻은 노인. 경찰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무슨 정보라도 있으신가요? 형사실로 안내된 갑수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형사 앞에 내밀었죠. 이 지역의 토양이 이상합니다. 누군가가 최근에 땅을 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젊은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힐끗 보더니 동료에게 눈짓했어요. 할아버지, 정확히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갑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땅을 읽어온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묻혀있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 명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죠. 할아버지,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수색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그냥 할아버지 땅이나 잘 파세요. 갑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9년 전과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하지만 경찰들은 그저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갑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왔어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그럼 내가 직접 찾아야겠구나. 갑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산 중턱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삽이 들려 있었어요. 산속 깊은 곳, 갑수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의 눈은 땅에 고정되어 있었죠. 다른 이들이 보기엔 그저 흙먼지 날리는 산길일 뿐이지만 갑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땅의 미세한 균열, 풀잎의 기울어진 방향, 개미들의 이동 경로까지 그에겐 하나의 지도처럼 보였죠. 여기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갑수는 중얼거리며 금일중학교 방향으로 난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실종된 김주원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에서부터 그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소년이 걸었을 거리, 도망쳤을 방향, 숨었을 만한 장소까지. 갑수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나무 껍질에 묻은 희미한 얼룩을 발견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피. 아니, 혹시 진흙일 수도. 그는 작은 샘플을 채취해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갑수의 움직임은 매우 정확했어요. 마치 수십 년간 똑같은 일을 해온 사람처럼 말이죠. 사실 그랬습니다. 갑수는 한때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계속 산을 오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소나무 뿌리의 방향도 놓치지 않았어요. 갑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소나무 뿌리는 대개 남서쪽으로 뻗는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가 발견한 몇몇 나무들은 달랐어요. 뿌리가 불규칙하게 자라 있었죠. 뭔가 이곳의 땅을 교란시켰군.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지만 갑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어스름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이제 그는 학교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골짜기에 와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장소였어요. 갑수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앞에는 작은 웅덩이가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은 지 보름이 넘었는데도 이곳만 유독 습했습니다. 갑수는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어요. 습도가 비정상적이야. 이 깊이의 토양이 이렇게 촉촉할 리가 없어. 갑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낙엽을 조심스럽게 치웠어요. 그리고 작은 삽으로 표면을 조금 파기 시작했죠. 삽끝이 무언가에 닿자 갑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가 파낸 것은 하얀색 운동화였습니다. 작고 더러워진 분명 중학생이 신을 법한 크기의 운동화였죠. 갑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운동화를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찾아야 해. 갑수는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산을 올랐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도 바람이 세찬 날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아파도 산길을 올랐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더욱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닭장 노인이 요즘 산에서 뭘 파고 다닌다더라. 아마 보물이라도 찾는 거겠지. 저 양반 원래 정신이 이상하잖아. 하지만 갑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으니까요. 이틀이 지난 후 갑수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산 중턱의 깊은 계곡,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덤불 속에서 그는 흙에 묻힌 작은 천 조각을 발견했어요. 교복자락이었습니다. 갑수는 손을 떨면서도 조심스럽게 그것을 채취했죠. 이제는 경찰이 그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갑수는 산을 내려와 곧장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의 손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증거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실종된 아이의 것일 겁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젊은 형사가 운동화를 확인하더니 동료들을 급하게 불렀어요. 이건 김주원의 운동화와 일치합니다. 할아버지,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갑수는 자신이 찾은 위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나는 전문가의 분석처럼 정확했죠. 토양의 pH 수치가 변화했고 주변 식물의 성장 패턴이 불규칙합니다. 그곳에 무언가가 묻혀 있을 겁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팀을 꾸렸습니다. 갑수가 안내하는 대로 산으로 올라갔죠. 해가 질 무렵 수색견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찾았습니다. 덤불 속에 얕게 묻힌 김주원의 시신 일부를 말이죠. 갑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29년 전 사라진 자신의 아들, 윤주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 아빠를 찾아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이 아이의 부모에게는 갑수의 중얼거림은 산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석양 속의 그림자처럼 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완도는 들썩였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
언론사 차량들이 줄지어 산자락으로 향했죠. 검안위와 국과수 요원들까지 출동한 현장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갑수는 자신의 집 마당에 앉아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갑수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갑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완도경찰서 강형사였죠. 그는 더 이상 갑수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외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발견된 시신은 DNA 검사 결과 김주원 군이 맞았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윤 선생님 덕분에 가족들에게 적어도 시신을 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갑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곳을 찾으셨는지. 솔직히 저희 전문 수색 때도 못 찾았던 장소였습니다. 갑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땅에 각기 다른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저라면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강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수의 말투, 전문적인 어휘 선택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혹시 이전에 이런 일을 하셨던 건가요? 갑수는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낡은 가죽 케이스를 들고 나왔어요. 케이스를 열자 빛바랜 신분증이 나타났죠. 국방부 유해발굴단, 윤갑수 감식팀장. 강 형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신분증은 오래됐지만 분명 공식 문서였어요. 갑수는 다시 케이스를 닫았습니다. 20년 넘게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젊은이들을 찾는 일을 했습니다. 북한, 중국, 베트남까지 흙을 읽고 땅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 일이었죠. 갑수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인의 회상이 아니었어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죠. 그런데 왜 이런 오지에 혼자 사시는 겁니까? 갑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닭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강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떤 질문은 답을 구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가 있으니까요. 이틀 후 완도는 폭풍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날씨와 상관없이 마을에는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전국 뉴스에 완도의 실종 사건이 대서특필된 것이죠. 전남 완도의 한 노인의 놀라운 감각으로 일주일 넘게 찾지 못했던 실종 중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은퇴한 국방부 유해발굴 전문가인 이 노인은 갑수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고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그 할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몰랐다니까. 우리가 미친 노인으로 생각했는데 국가의 숨은 영웅이었다니 믿을 수 있어요? 뉴스는 계속해서 갑수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국방부 기록을 통해 그의 업적이 하나둘 드러났죠. 윤갑수 전 팀장은 베트남전 참전용사 유해 2000여 구를 발굴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한국 전쟁 무명용사 유해 발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토양 감식법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마을 이장 송기철 씨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윤갑수 씨는 전직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 전문가였습니다. 무연고 유해만 7,000건 넘게 찾은 분이죠. 그런데 29년 전 자신의 아들이 실종된 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은둔하셨습니다. 갑수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다시금 닭장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빗방울이 그의 낡은 집모자를 두드렸습니다. 문득 그의 귀에 목소리가 들렸죠. 아버지, 왜 그만두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찾아주면서. 갑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그의 환상이었죠. 하지만 그 질문은 29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아들과 딸, 남편과 아버지는 수천 명을 찾아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찾지 못했던 그였어요. 갑수는 비를 맞으며 마당 한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 묻혀 있었죠.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슬픔이었습니다. 주원아,
이제는 널 찾아줄 차례구나. 실종 사건 발생 2주일째 완도는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국과수의 정밀조사 결과 김주원은 납치 후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지만 갑수가 찾아낸 작은 단서들이 수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죠. 윤갑수 시댁입니다. 계십니까? 갑수의 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국방부 소속이라 자신을 소개했어요. 장관님께서 직접 안부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업적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부처 내에서도 큰 화제입니다. 갑수는 대문 앞에 서서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닭모이가 든 그릇이 들려 있었죠. 유해발굴단의 자문역으로 복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젊은 인력들이 선생님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갑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제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떠난 후에도 방문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송국 PD들의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 인터뷰 요청, 심지어 전기 집필 제안까지 들어왔죠. 하지만 갑수는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분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닭이나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언론의 관심이 식어갈 무렵 갑수에게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김주원의 부모였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주원의 어머니는 갑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일주일 전과는 다른 눈물이었죠. 아이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불확실성의 고통에서는 벗어난 듯했어요. 우리 아이를 찾아주셔서 이제 제대로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수는 무거운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온기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죠.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김주원의 아버지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 깊은 산속에서 아이를 찾으셨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경찰도 구조대도 못 찾았는데. 갑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도 한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주원의 부모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29년 전 제 아들 주원이가 실종됐습니다. 25이었죠.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갑수의 말에는 오랜 세월 가슴에 품어온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세계 각지에서 다른 이들의 아들과 딸, 부모와 형제를 찾아주고 있었지만 정작 제 아들은 갑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닭장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누구라도 못 찾게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도 누군가가 찾았어야 했으니까요. 갑수는 천천히 걸어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김주원의 부모는 그를 따라갔어요. 낡은 장독대 옆 갑수는 무릎을 꿇고 작은 돌무덤을 가리켰습니다. 아들의 유품만 여기 묻었습니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으니까요. 작은 돌무덤 앞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남자 윤주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갑수의 아들은 아버지의 또렷한 눈빛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했어요. 제 아들도 김주원 군처럼 누군가에게 해를 당했는지 사고였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들은 아이를 찾았으니 제대로 보내줄 수 있을 겁니다. 이틀 후 완도의 작은 공동묘지에서는 김주원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한 노인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윤갑수였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원의 아버지가 갑수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갑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작은 영정사진을 향해 있었죠.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13살 소년의 모습. 그 웃음이 영원히 멈춰버렸다는 현실이 갑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갑수의 모습을 발견하자 일제히 그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윤갑수 선생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찾으신 소감이. 갑수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묘지 뒤편으로 걸어가 홀로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갑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어요. 김주원 군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DNA 샘플이 일치하는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곧 검거될 겁니다. 갑수의 눈에 작은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였을까요? 그 사람은 왜 그랬습니까? 갑수의 질문에 강 형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갑수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입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갑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갑수는 묘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김주원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윤갑수 선생님. 고개를 돌리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역 신문 기자라고 소개했어요. 다른 언론사들처럼 선정적인 기사를 쓰려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 그 삶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갑수는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기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완도의 아침은 충격적인 뉴스로 시작되었어요. 실종 중학생 살인 용의자 검거. 범행 동기는. 갑수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닭에게 모이를 주고 마당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다른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갑수는 낡은 가방을 하나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들과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단 시절 사용하던 것들이었죠. 갑수는 그것들을 천천히 펼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가방 맨 아래에서 한 장의 지도를 꺼냈습니다. 29년 전 아들이 실종됐을 당시 수색했던 지역의 지도였죠. 곳곳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수색한 지역들이었어요. 갑수는 천천히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더듬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멈춘 한 지점. 그곳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장비가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던 곳이구나. 갑수의 얼굴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29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찾을 새로운 단서를 발견한 것일까요? 그날 오후 갑수는 오래된 대형 가방을 꺼내어 도구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예전처럼 정확하고 빨라졌어요. 흙 샘플을 채취할 도구, pH 측정기, 미세곤충 분석 키트까지. 그가 평생 쌓아온 전문가의 기술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너를 찾아보마. 갑수는 아들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마지막 탐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른 새벽, 완도의 산자락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갑수는 낡은 트럭을 타고 산으로 향했어요. 그의 옆자리에는 도구가 가득한 가방이 놓여 있었죠. 트럭을 몰아 산 중턱에 도착한 그는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냄새가 달라졌구나. 그는 중얼거렸어요. 29년 전과 달라진 산의 향기를 느끼며 갑수는 가방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표시된 지점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산길은 험했습니다. 78배 노인에게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갑수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젊은 날의 결연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여기다. 갑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위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특이한 지형. 그곳은 29년 전 아들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5k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당시에는 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었죠. 갑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도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땅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예민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냄새를 맡고 식물의 생장 상태를 확인하는 모든 과정이 수십 년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이상하군. 갑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의 토양은 주변과 달랐어요. 미세하게 다른 색상, 다른 질감. 다른 이들은 절대 알아채지 못할 변화였지만 갑수에게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작은 삽을 꺼내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20cm, 40cm. 땅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갑수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죠. 오후에 햇살이 그의 등을 달구고 있었어요. 뭔가 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갑수의 삽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그는 즉시 삽을 내려놓고 손으로 흙을 걷어냈어요.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며 물체의 윤곽을 더듬었죠. 그것은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변색되었지만 분명 사람의 것이었어요. 갑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열었습니다. 내부에는 변색된 신분증이 있었죠. 윤주원. 갑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지갑이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주변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죠. 흰뼈, 희미하게 남은 천 조각들. 갑수는 즉시 작업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전문가였기에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원아, 아빠가 늦었구나. 갑수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어둠이 내렸을 때 그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시간 후 산자락은 경찰과 국과수 요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갑수가 발견한 현장을 조심스럽게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강 형사가 갑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이죠. 과학수사팀에서 신원 확인을 할 겁니다만. 선생님이 발견하신 거라면. 강 형사의 말에 갑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유해를 찾는데 29년이 걸렸지만 아들임을 확신하는 데는 단 1초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뼈인지 저는 압니다. 내 피와 살이니까요. 다음 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갑수의 말대로 그것은 윤주원의 유해였어요. 검사 결과 주원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갑수는 집으로 돌아와 장독대 옆 작은 돌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무덤은 빈 무덤이 아니게 될 것이었어요. 마침내 아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찾았다. 갑수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어깨 위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그를 바라보는 까치였죠. 너도 알고 있었니? 갑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29년 만에 진정한 미소였어요. 슬픔과 후회가 섞인 하지만 마침내 평화를 찾은 듯한 미소였죠. 한 달 뒤 완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갑수의 마당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새로 심어져 있었어요. 이제 장독대 옆 돌무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윤주원 1970년-1995년이라는 간결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갑수는 아침마다 비석 앞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더 이상 주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아들은 제자리에 있었고 갑수는 그 사실에서 작은 위안을 얻고 있었죠. 갑수 씨, 손님 왔어요. 이웃 할머니의 목소리에 갑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강 형사가 서 있었어요. 갑수는 천천히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강 형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갑수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윤주원 씨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DNA가 일치했어요. 갑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 형사는 이어서 말했죠. 더 놀라운 건 김주원 군을 살해한 범인과 동일 인물입니다. 갑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29해 전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그토록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을 살해했어요. 선생님이 김주원 군을 찾으신 덕분에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갑수는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29년 만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이죠. 하늘이 당신을 통해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선생님. 강형사의 말에 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일주일 후 유해발굴단 사무실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 노인이 조용히 강단에 섰어요. 윤갑수였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십 명의 청중이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이제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갑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평생 개발해온 토양 감식법, 땅이 품은 비밀을 읽어내는 그만의 방법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장관은 기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은 국가적 자산입니다. 많은 실종자들의 가족들이 당신으로 인해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3개월 후 유해발굴단 훈련센터에서는 특별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대원들이 모인 가운데 갑수는 천천히 흙을 들어 보였어요. 흙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말을 듣는 것뿐이죠. 그의 낡은 손가락이 흙을 부드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젊은 대원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완도로 돌아온 갑수는 여전히 닭을 키우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닭장 노인으로 불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땅을 읽는 사람이라고 불렀죠. 마을 아이들도 더 이상 그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수의 집에 들러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갑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찾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 땅이 들려준 비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슬픈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기억되어야 할 이야기였죠. 어느 날 갑수는 마당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주원이를 편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모들도 같은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원의 부모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갑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갑수 노인을 그냥 닭 키우는 노인이라 부르지 않았다. 아들의 비석 앞에 앉은 갑수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닭장에서는 병아리들이 깨어나고 있었고 그의 집 마당에는 새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노인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묻혀있을 이름 없는 자들을 위해 흙을 읽는 노인의 제자들은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갑수는 아들의 비석을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한 미소였어요. 한 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